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지금 작성하고 있는 필기 자료는 PDF 파일로 변환해서 벨리사스쿨 여러분들 수강 게시판에 강의 참고 자료로 올려드릴 거고, jhjgroup.com의 벨리사 시험 특허법 게시판에도 올릴 겁니다. 그리고 카톡방에도 올려드릴 겁니다. 편하신 곳에서 다운받으셔서 강의 수강하실 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카톡방엔 지금 초대되어 계신 분들은 이용하시면 되고, 새롭게 초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벨리사 스쿨 현재 수강하시는 강의에다가 글을 남기셔도 되고, 아니면 Q&A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또는 jhjgroup.com에다가 아이디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 카톡 아이디를 남겨주시면 되는데, 카톡 아이디는 메일 주소하고 다른 겁니다. 새롭게 만드셔야 됩니다. 메일 주소 말고 만드신 아이디를 남겨주시고, 아이디 만드시고 나셔서 검색 허용을 해주셔야 제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진도 넘어가겠습니다. 4번 방식 위반. 여기도 2차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는 없습니다. 간단하게 내용 정리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려하고 무효가 있고요. 반려하고 무효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려는 사유가 중한 경우, 무효는 사유가 경한 경우로 나뉘는데, 1번 서류 반려, 1번 서, 1번 의취진, 특허청장 또는 심판원장은 제출서류 중대한 방치적 하자가 있는 경우, 중대한 방치적 하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자가 중대한 경우, 수리하지 않고 반려한다. 이는 절차의 효율성과, 절차의 효율성이 이거예요. 절차의 원활한 진행, 이걸 효율성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해관계인의 불이익 방지. 이해관계인의 불이익 방지가 뭐냐면, 반려사유 중에 명세서 미첨부한 경우 출원 서류를 반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세서 미첨부했을 때 출원 서류를 반려하는 것은 부당한 출원일자 선점을 배제하려고 한 거예요. 발명도 안 내놓고 출원일자 선점하는 것은 나쁘다는 거죠. 누구한테 나쁘냐면 제3자한테. 그거와 연관된 게 여기 이해관계인 불이익 방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책에 있는 문구들에 대해서 어떤 내막이 있는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막들은 여기에 뭐 필기하거나 따로 써놓을 필요는 없으시고, 결국에는 이 기본서를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실 때 이해하고 나서 외우시는 거와 그냥 무턱대고 외우시는 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해하고 외우면 훨씬 더 잘 외워집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의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은 문장들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 주세요. 질문은 여기로 주시면 됩니다. jhjgroup.com에. 그러면 제가 그 단어와 그 문장은 이런 의미에서 사용한 거니까 의미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요 반려사유,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시면 될 거예요. 2차 시험에 나올 만한 가능성은 드뭅니다. 1번 당사자의 특허 고객번호나 주소지 기재, 2번 국어로 적지 않은 경우, 외고 출원 제외, 3번 명세서나 발명의 설명 미첨부한 경우, 4번 청구 범위 제출 유예하면서 정당 권리자 출원한 경우, 5번 만약에 나온다면 이 정도? 제외자? 여기서 비교한 거. 제외자가 특허 관리인 없이 하면 반려사유. 6번 기간 오바, 7번 절차와 관련 없는 자가 절차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거 나중에 각종 절차에 대해서 주체적 요건을 정리할 겁니다. 그 주체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절차가 밟은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8번 출원인이 청구범위 기재되지 않은 출원에 대해서 심사 청구한 경우. 1차 할 때 기억나시죠? 외국어 출원 제한하고 청구 외출 유예했을 때 제한이 있었습니다. 외국어 출원 제한이 보분 변심조, 보정, 분할, 변경, 그 다음에 출원인 심사 청구, 조윤계 신청, 보분 변심조. 청구 외출 유예 제도 했을 때 제한이 심조였습니다. 출원인 심사 청구, 조윤계 신청. 그 내용입니다. 보분 변심조와 심조. 얘는 청구 외출 유예 제도니까 심조네요. 8번에 심사 청구 있고 9번에 조윤계 있습니다. 이 심조. 그 다음에 보분 변심조 외국어 출원 제한은 11번에 있습니다. 보분 변심조. 그리고 10번은 재심사 청구의 특유 반려사유, 보정 없이 재심사 청구하거나 거부의심 청구한 다음에 재심사 청구하거나 재심사에 따른 거절 결정이 있는 상태에서 재심사 청구하거나. 12번 이거는 최근에 새롭게 개정돼서 추가된 것으로서 중복 서류 제출했을 때 후속 서류를 반려시켜 버립니다. 제가 중복 서류가 아닌데 갑자기 반려 이후 통지받은 적이 있어요. 중복 서류라고. 불현듯 갑자기 그런 기억이 떠오르네요. 반려 절차. 반려 절차는
혹시라도 요 문제 나오면 아까 판단 기준 쓰실 때 특허 관리인이 있어야 된다, 없으면 반려사유다. 반려사유 통지하고 반려한다. 요때 한 줄 쓰는 거 정리하는 겁니다. 책이 좀 길죠? 편하게 읽어보시고 답안 지용은 한 줄 쓸 내용입니다. 특허정진 심판원장은 부적법한 서류를 반려할 경우에는 반려 이후 통지하고 다음 2번 당사자가 소명하고자 하는 소명서, 반려받고자 하는 반려 요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소명서와 반려 요청서는 차이점이 소명서를 제출하면 지정기간 끝나고 반려를 하거나 아니면은 하자가 없다라고 봐주는 거고요. 반려 요청하면 지정기간 전에도 즉시 반려를 합니다.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반환 신청이라는 절차가 있다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번 반려의 효과. 서류가 반려되면 절차가 아예 시작도 안 된 게 되고요. 이런 반려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불복할 수 있습니다. 4번 관련 문제. 1차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심판 절차가 비효율적으로 중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특허법 절차와 소송 절차가 중복됐습니다. 특허법 절차가 반려하고 절차 무효고 소송 절차가 심판 청구서 각하 결정하고 각하 신결입니다. 그 중에서 그 각하 신결 사유가 반려 사유고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 같이 써놓은 겁니다. 심판관하 유치는 부적원 심판 청구로서 심판 청구 이익이 없는 경우 보정명령하고 보정명령이 법조문에 없습니다. 이거 판례가 만든 겁니다. 각하 신결하기 전에 보정명령 해줘라. 하자가 해소되지 않으면 각하 신결한다. 2번 당사의 심판에서는 피청구인에게 답변 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에만 신결을 할 수 있는데 각하 신결할 때에는 답변 제출 기회 없이도 할 수 있다. 1차 때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국제 출원 경우의 보완명령. 국제 출원의 경우 보완명령이 여기입니다. 여기 파트 1 할 때 PCT 출원에 대해서 파트 1이 방식 심사하는 겁니다. 방식 심사가 보완명령하고 보정명령이 있어요. 그 보완명령이 반려사유하고 비슷합니다. 적언발정 표지. 그래서 여기 같이 넣어놓은 거예요. 적언발정 표지. 그 다음에 그 방가로 2번 보시면 이거 2차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2차 시험에 안 나오는데 개정법이어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적언발정 표지인에서 발정이 발명의 설명하고 청구본의 제출 누락입니다. 발명의 설명 누락, 청구본의 누락. 그랬을 때 보완명령인데 이번 개정법에서는 명서도면이 누락된 경우 뿐만 아니라 잘못 제출된 경우에도 보완명령할 수 있다. 이게 개정됐어요. 그러니까 발명의 설명 청구본이 발명의 설명과 청구본이 잘못 기재한 경우도 보완명령을 합니다. 이때 보완명령 했을 때 보완서 제출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출원이 진행되는 거고 보완서를 제출하게 되면 국제 출원이 늦어집니다. 반려 절차였습니다. 다음 무효 절차. 1번 서, 1번 의취지. 특허정진 또는 심판원장의 제출 서류에 사후 치유 가능한, 사후 치유 가능하다는 게 이 의미입니다. (3조) 위반의 경우에는 보정명령에 따라서 보정을 할 수가 있어요. 보정을 하게 되면 추인이 돼서 처음부터 문제가 없었던 게 됩니다. 이걸 사후 추인이 가능한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후 치유가 가능한. 사후 치유가 가능하다는 게 또 이겁니다. 하자가 경미하기 때문에 치유 기회를 준 거예요. 이게 하자가 중하기 때문에 치유 기회를 주지 않았고요. 치유 가능한 방위적 하자가 있는 경우 보정명하고 이는 절차 효율성. 절차 효율성이 이겁니다. 여기 지금 당사자를 보호라고 했는데 3조 말고 다른 무효사유들이 있어요. 그건 또 여기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무효사유들이 있습니다. 그거 말하는 겁니다. 절차의 원활한 진행은 당사자 이익보호. 당사자 이익보호가 여기에요. 3조 같은 거를 위함이다. 무효사유 3조 1항 6조 방식수수료. 3조 1항 6조 방식수수료. 3조 1항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없이 한 경우 6조 특별히 임장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3번 기타 방식 위반 4번 수수료 내지 않은 경우 2번 절차 아까 반려사유하고 비슷해요. 보정명령한 다음에 당사자 입장에서는 보정서나 의견서 제출할 수 있고 그거에 의해서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으면 무효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그 절차가 무효가 되면은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되고요. 이 무효에 대해서는 밑에 구제 2번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은 적고 혹시라도 나온다면 뭐 3조나 5조하고 같이 곁들여서 나올 거고 그때 이제 판단 기준에서 법정 대리인 필요하고 법정자 없으면 보정명령하고 무효가 될 수 있다. 이게 한 줄 쓰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2번 무효 처분의 취소는 이거 추후보완입니다. 간단히 정리하시면 되고요. 4번 관련 문제. 심판제도에 있어서 절차 무효 사유가 비슷한 게 심판청구서 각하 결정 사유입니다. 그래서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PC 파트 1에서 절차 무효사유하고 비슷한 게 여기 보정명령 사유입니다. 보정명령 반려 3조 193원 방식수수료, 반려 3조 193원 방식수수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기간입니다. 1번 기간의 계산 방법. 1번 특허에 관한 절차의 기간 계산.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만료합니다. 특히나 특허법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보고 있는데 2번 관련 문제. 이거는 2차 시험에 나오긴 좀 어렵습니다.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되는데 심판을 받고 심결을 받았습니다. 반납부터 30일의 만료일이 근로자의 날이었습니다. 심결에 불복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날 다음 날, 그러니까 30일이 지나고 다음 날에 특허법원에 소장을 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특허법원이 소재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나온 판결문이 특허법원 절차는 특허에 관한 절차가 아니다. 그러니까 심결에 대한 불복 절차고 심결이 특허에 관한 절차는 맞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법원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아니다라고 한 거. 법원은 특허에 관한 절차가 아니므로 특허법 14조를 적용할 수 없고 민법을 적용하게 되는데 민법에서는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이라고 일괄적으로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공휴일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적용했을 때 이 날은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보지 않겠다라고 해서 근로자의 날이 공휴일이 아니니까 다음 날 제기한 것은 기간 경과다 했던 사안입니다. (2번) 기간 또는 기일의 변경. 여기도 시험 문제 나올 게 없습니다. 1번 기간 연장. 1번 기간에는 법정기간과 지정기간이 있고요. 2번 법정기간은 연장 가능한 기간도 법정화됐습니다. 그게 거불심 청구기간만 연장이 되고 다른 법정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거불심 청구기간만 연장되고 30일에서 한참 만에 연장되고 다만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만 횟수나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데 그때 실무적으로는 1회에 30일 더 연장해 줍니다. 1회에 30일 더 연장. 그래서 제가 1차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내자 같은 경우는 1회에 30일까지만 연장되고 해외에 있는 사람들 있죠. 제외자 같은 경우는 1회에 60일까지 연장해줘요. 그게 실무상 운영이고요. 3번 지정기간은 상관없이 다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님이 야 이건 좀 너무하잖아가 절차 너무 지연되잖아 라고 그냥 생각될 때나 더 이상 연장을 인정 안 해주시지 아무 때나 연장할 수 있어요. 거기 제가 심사관님이라고 했는데 뭐 하여튼 각종 그 기관에 관련된 분이 지연기간은 아무렇게나 연장이 되고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연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당사 청구에 따라서 단축도 될 수 있습니다. 2번 기일은 뭐 마음대로 청구 또는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2차 시험에 나올 만한 쟁점이 없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1차 때 공부했던 내용 리마인드 한다는 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3번 기간 경과. 여기가 그나마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쟁점이 있는데 1번 추후보완입니다. 이게 사무실에서 특허사무소에서 실수하다 보면 많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어서 꽤 판례가 여러 번 있습니다. 이게 판례가 한 번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나 최근 한 2년 안에도 판례가 또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사건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시험 문제 출제할 만은 합니다. 어떤 거냐면 저도 요즘 정신이 없어갖고 사람이 정신이 없으면은 깜빡깜빡 하거든요. 요즘 거래결정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제가 각색을 한 겁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차 공부하시면서 제가 법이나 판례를 1차 때 배우신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자세하게까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법이나 판례에 대해서 설명하는 와중에 나는 좀 설명이 좀 더 듣고 싶다 하신 분들은 법은 괜찮으실 거예요. 판례에 대해서 미흡하신 부분들이 있으면은 벨리사 스쿨에서 판례 강의, 1차 판례 강의를 수강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거절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때 대리인이 있었습니다. 그 거절결정을 이미 대리인이 받았습니다. 이미 대리인 반납서 30일은 넘어버렸어요. 근데 이미 대리인이 거절결정을 받고 고객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실수해갖고 갖다 버린 겁니다. 고객한테 보고를 누락한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고객이 뭐야 내 거에 언제 거절결정이 나왔었어? 하면서 거부심 청구한 사례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심판원은 너는 지금 30일이 지났기 때문에 거부심 청구 기간이 아니다라고 해서 각하 심결을 하려고 했어요. 그에 대해 주장을 당사자 측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첫 번째, 이 순서도 알아두세요. 이 판례 순서대로 시험 문제 출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판결문의 논리 순서입니다. 첫 번째,
나는 거부심 청구 기간을 지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법정으로 보면 거부심 청구 기간이 거정일정에서 받은 납도 30일로 돼 있는데 거기에 주체가 없다. 누가 받은 납도 30일인지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렇다면 대리인이 받은 납도 30일은 여기고 나는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받은 납도 30일은 아직 오지도 않았다. 따라서 내가 거부심 청구한 것은 30일 전에 청구한 거다. 기간 오바가 아니다. 이 주장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판례가 받은 날부터 30일 할 때 받은 날은 대리인 또는 당사자 중 최초로 받은 날로 잡겠다. 왜냐하면 이 기간이라는 것은 제3자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 30일 동안 거부심을 청구하지 않으면 제3자 입장에서는 이 출원이 거절이 확정됐구나 예측을 하고 모방을 해도 되는 거예요. 제3자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 도입한 거기 때문에 제3자에게 예측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근데 대리인 또는 당사자 아무나 받은 납도 30일이라면 도대체 제3자가 언제 30일이 지난지를 예측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3자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 대리인과 당사자 중 최초로 받은 납도 30일을 잡겠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다면 기간이 지났다면 나 추후 보완 주장하겠다. 이건 내가 거절결정 받았는지 알 수도 없었는데 대리인 측에서 나한테 보고를 안 하면 내가 이걸 어떻게 아냐. 때문에 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심판 청구 기간을 놓친 거고 지금이라도 심판 청구 허용해달라. 추후 보완을 주장했습니다. 이것도 안 받아줬어요. 왜 안 받아줬냐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사자가 선임한 대리인과 대리인 보조인에게도 없어야 된다. 대리인 보조인이라는 것은 그 특허사무소 직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리인은 변리사고 보조인은 변리사 직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리사와 변리사 직원, 그 다음에 당사자 모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야만 추후 보완이 인정된다. 이렇게 판례를 해요. 그것도 똑같습니다. 그것도 제3자 예측 가능성을 위한 거고 특히나 당사자가 지가 믿고 선임한 대리인이 실수한 것은 당사자가 책임지는 게 맞다라는 컨셉이 또 들어가요. 그래서 대리인이 실수한 거는 추후 보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얘가 답안지 쓰기는 좀 좋아서 그나마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면 요거 하나만 좀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차 기본 강의를 수강하시면서 기출문제 풀이 강의나 사례 강의를 같이 공부하시면 또 도움이 됩니다. 2차 기본 강의에서 제가 컨셉을 말씀드리면 이 컨셉들이 답안지에서 어떻게 응용되지를 여기서 볼 수 있거든요. 기출이나 사례 강의에서. 2차 기본 강의의 취지는 어쨌건 답안지 작성에 도움이 되는 것을 내가 습득해 가겠다가 취지라고 보시면 돼요. 1차하고 공부하면 좀 다릅니다. 2차 답안지를 위해서 공부한다라고 느끼시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얘기한 것들이 답안지에 어떻게 구현된지를 봐두면 즉 기출문제를 풀거나 사례집을 풀면서 답안지를 봐두면 기본 강의 때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걸 이렇게 습득해야 되구나가 와닿는 게 좀 더 현실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기본 강의와 기출 또는 기본 강의와 사례 강의를 동시 수강도 해보세요. 만약 시간이 없으시면 순차적으로 하셔도 좋고요. 기본서 보겠습니다. 3번 기간의 경과, 1번 절차의 추후 보완, 1번 절차의 추후 보완, 1번 의 취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범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법정기관 또는 지정기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당사자 구제를 위해서 만들어준 제도입니다. 다만 제3자 예측 가능성을 고려해서 제척기간도 없고요. 1년 이내. 가능한 절차, 이건 그냥 단순 암기하시면 되는데 시험 문제 이거 다 못 나옵니다. 그나마 나온다면 이 사례, 거절결정. 이거 거절결정 불복심판. 법정기간은 거부심, 재심,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특허로 납부 요게 있고요. 지정기간은 절차 무효사유 16조 1항이 있습니다. 2번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해야 할 주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 경우. 그럼 일반적으로 해야 할 주의라는 게 뭔데? 그건 이제 그때부터 소송 가서 여러분들이 말장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더 자세하게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답안지용으로 일반인이라면 그거는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답안지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대리인. 여기 이제 나오네요. 대리인이 있었던 경우는 여기요. 지금 대리인이 있었던 경우는 당사자뿐 아니라 대리인 및 대리인 보조인. 대리인 보조인이 아까 제가 사무실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모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지만 추후 보완이 가능합니다. 이유는 제3자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였어요. 추후 보완이란 것은 당사자를 구제해 주려고 만든 제도긴 하지만 당사자 구제로 인해서 제3자 예측 가능성이 현저하게 저해되면 또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구제는 해주되 요건을 전부 만족하고 적정한 선에서만 구제해주겠다. 이런 논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이해하고 그 다음 문장을 외우시면 되겠어요.
다음 3번 기간의 정지, 중단과 중지. 중단과 중지는 1차 시험에서는 시험 문제 내기가 참 좋은데 2차 시험에서는 사실상 문제 낼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시험 문제 나오지가 않았어요. 1번 절차의 정지. 정지는 중단과 중지가 있어요.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것을 말하고요. 당사자의 교체가 있는 절차의 중단. 당사자의 교체가 있는 절차의 중단이라는 게 뭐냐면 중단이라는 것은 당사가 사망했을 때 중단이 발생합니다. 당사 사망하면 상속인은 바뀌잖아요. 이거를 당사의 교체라고 한 거고 당사의 교체가 없는 절차 중지라는 게 뭐냐면 당사자가 병원에 계시거나 아니면 교도소에 수감되셨을 때 절차를 밟기 좀 현저히 곤란한 상황에 있을 때 특허청이나 심판원에서 중지 명령을 해주는 게 중지입니다. 그러면 당사는 똑같잖아요. 그분이 이제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만 좀 멈춰준다. 아니면 그분이 위중하셔서 병원에 입원하신 동안만 내가 멈춰주겠다. 다시 퇴원하면 그분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사의 교체가 없다고 표현한 겁니다. 2번 절차의 중단. 1번 절차의 중단. 절차의 중단은 당사 입장에서 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게 사망이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당사 사망했을 때 절차를 밟을 수가 없잖아요.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서면 쓴다는 건데 당사 사망했으면 서면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새로운 절차의 수행자가 나타나 절차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법률상 당연히 정지가 되는 것을 말하고요. 2번 사유 그냥 단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망, 합병, 그 다음 능력상실, 법정 대리인 사망, 상실, 그 다음에 수탁자, 시불조일한 갖고 다표자, 파산간제인. 이거 우리 1차 때 두 문자 따서 외웠었습니다. 1차 때 두 문자 따서 외웠었어요. 3번 다만 임의 대리인이 있으면 멈추지 않고요. 임의 대리인이 서면 쓰면 되니까 이것도 제3자 불이익 방지를 위해서 있었어요. 절차 지연 방지를 해서 제3자 불이익 방지를 위해서 그게 절차 지연 방지 및 제3자 이해관계라고 표현한 겁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게 중단과 중지인데 여기가 추후 보완이었었고 제가 제목을 달아드릴까요? 여기가 기간 계산, 추후 보완, 지금 하는 게 정지. 그리고 저희 변리사 스쿨이 오픈했습니다. 그 인테리어 공사 심연을 기워서 진행을 했고요. 여기 위치는 네이버나 구글이나 아니면 각종 내비에서 치시면 나옵니다. 언제 뭐 종합반 등록이라던가 아니면 지나가다가 뭐 한번 구경 오실 일 있으시면은 편하게 한번 구경 오세요. 그 인테리어 자체가 지금 화면에서 보일 수는 없지만 제가 어디에서도 없었던 학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마 오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1층도 깜짝 놀랄 거고 2층도 깜짝 놀랄 겁니다. 특히나 2층 여자 화장실을 갤러리 작품으로 제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종합반 위주로 학원을 좀 운영을 하고 단과는 이제 주말 수업 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강의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종합반 하여튼 많이 키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이나 이런 거 필요하신 분들도 저희 김영남 변리사님도 참 친절하게 상담 잘해주고 있고 저도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가 요즘에 좀 시간이 많이 좀 빡빡해서 게시판에 댓글이나 답변이나 이런 걸 좀 많이 못 해드리고 상담도 좀 밀리고 했는데 시간이 되면은 제가 변리사 스쿨 이런 데서 상담도 최대한 허용 범위 내에서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나면은. 저희 어차피 사무실이 또 요 바로 앞에 큰 길가에 있어서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중단이 이 시험 문제 나올 만한 쟁점이 없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중단 사유 외우시고 그 다음에 수계를 했을 때 다시 속행이 됩니다. 이 수계 라인 외우시면 돼요. 중단 사유와 수계. 수계는 수계할 수 있는 자와 수계 절차 이렇게 나뉘는데 2번 중단된 절차의 수계 2번 20조 1호의 경우는 상속인 요거 이제 단순 암기 우리 1차 때 했습니다. 합병에 따라 소멸된 존속 후 법인 제가 지금 합병에 따라 소멸돼서 합병회사 제약회사 중에 합병한 데가 있습니다. 그거 수계 신청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합병 후 법인 그 다음에 3번 능력 회복한 당사자 아니면 새로운 법정 대리인 4번 새로운 수탁자 5번 새로운 대표자 또는 대표자 없이 각자 당사자
그 다음에 6번 새로운 파산관제인 여기가 수개할 수 있고요. 수개는 절차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답안지에 그냥 0.5줄로 지나가면서 쓰면 됩니다. 수개 신청, 수개 명령, 수개 명령 요청. 그리고 강의하면서 반복되고 있는데 기간 쪽 쟁점이 나오시면 혹시라도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 쓸 때 만만한 게 있습니다. 취지나 검토 쓰실 때 만만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이겁니다. 제 키워드 잡아드리겠습니다. 본인 구제와 제3자 불이익 방지. 제3자 불이익 방지를 다른 말로 절차 지원 방지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게 이 소리예요. 요 키워드면 이쪽 파트 혹시라도 시험 문제 나오면은 취지나 검토 다 칠 수 있습니다. 추후보완 할 때 거부심 청구기간 잡을 때 대리인 또는 당사자 중 최초로 받은 사람부터 30일 잡는다 했어요. 제3자 불이익 방지. 제3자 예측 가능성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추후보완 할 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당사자에게만 있을 게 아니라 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과 보조인에게도 전부 다 없어야 됩니다. 왜? 제3자 불이익 방지, 제3자 예측 가능성이라고도 했고요. 다 요거 치면 할 수 있어요. 당사자 구제를 위해서 추후보완 제도를 만들었지만 제3자 불이익 방지를 위해서 이런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그 타당하다 이렇게. 정지. 본인 구제를 위해서 본인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상속인이 절차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멈춰줍니다. 이게 본인 구제, 본인이. 다만 제3자 불이익 방지를 위해서 본인이 수개 신청하지 않아서 수개가 되지 않아서 절차가 계속 지연되고 있으면 특허청이나 심판원에서 수개 명령하거나 아니면 상대방 측에서 수개 명령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제3자 불이익 방지에서 또 치시면 되는 거예요. 교재. 수개 사유 아까 봤고요. 이거 단순 암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개 신청. 이 수개할자가 수개 신청하면 참 좋은데 수개할자가 수개 신청을 안 하고 있으면 2번 수개 명령하고요. 수개 명령은 특허청이나 심판원에서 수개할자를 알아서 정부 인터넷망을 통해서 찾아냅니다. 찾아내갖고 그 사람한테 우편 보내버리는 거예요. 너가 수개해라 이렇게. 지정기간 주고 지정기간 내에 수개 신청하지 않으면 수개된 것으로 간주해버린 수개 명령을 하고요. 그게 4번에 있네요. 4번 수개명령. 그 다음에 수개명령 요청은 상대방이 있는 절차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수개명령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청이나 심판원에다가 수개명령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 절차 너무 지연돼갖고 제가 좀 피해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저런 거는 답안지에 잘 안 써요.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3번에 3번 특허청장이나 심판장님은 수개 신청이 있으면 상대방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알린다. 그 다음에 4번에 3번 특허청장이나 심판장님은 수개가 있으면 각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린다. 이런 거 통지하는 거는 시험지 안 나옵니다.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중단이었고. 그다음 중지. 이것도 거의 시험지 나올 수가 없습니다. 2차에서는. 1번 특허청이나 심판에서 직무수행 불가인 경우에는 당연 정지, 어떤 절차도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멈추는 거고요. 2번 당사자가 부정기간이라는 게 일정하지 아니한 기간을 부정기간으로 표현한 겁니다. 장애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면을 쓰기 좀 애매하다 이렇게. 중단 사유는 절차를 수행 불가라고 하고요. 여기 23조 2항은 절차 수행이 장애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장애 사유가 생긴 경우 이건 마찬가지예요. 본인 구제를 위해서 특허청이나 심판원에서 중지 명령을 해줄 수 있지만 다만 제3자 불이익 방지를 위해서 중지 명령을 취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일단 이제 중지 명령하면 멈춰주고요. 여기서 일정하지 않은 기간 동안 속행할 수 없는 장애 사유란 당사자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는 장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고 해서 뭐 의의를 써놨는데 큰 의미 없습니다. 2번
중지 사유가 소멸되면 중지 결정 취소하고 다시 속행합니다. 중지는 중지 명령을 하고 여기서 중지 명령 취소하고 다시 속행을 해요. 중단은 수개하고 속행하고요. 중단 사유가 있으면 멈추고 여긴 중지 명령이 있으면 멈추고 물론 23조 1항은 예외고 23조 1항은 특허청 직무 수행 불가함을 당연히 못하는 거고요. 그거 외에는 중지 명령에 따라 멈추고 여기는 수개함을 시작하고 속행한다는 게 절차 다시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기는 중지 명령 취소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취소건 뭐가 하여튼 통지서가 뭔가 날라와요. 통지서가 날라와서 야, 더 이상 이제 안 멈출게 하면서 다시 진행을 합니다. 3번 통지, 각종 통지서가 날라옵니다. 그래서 4번 정지효과, 이거 1차용이지 2차용이 거의 안 나옵니다. 정지효과. 정지후 속행 시 처음부터 모든 기간 다시 주고요. 정지 범위는 한 명이라도 중단 중지가 있으면 다 같이 멈춥니다. 예를 들어서 심판 절차에서 당사 또는 참가인 중 1인에게 중단 중지가 있으면 다 멈춥니다. 위반 시 취급은 절차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고요. 5번 관련 문제, 공동심판. 아까 말씀드렸네요. 당사 또는 참가인 중에 한 명이라도 중단 중지 원인이 있으면 다 멈춰요. 1번 공동심판, 2번 참가. 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제척기피 신청. 제척기피 신청부터는 이제 별도 중지 법조문들 또 넣는 겁니다. 제척기피 신청. 그리고 심사, 심판, 소송 절차에 있어서 다른 절차와 연관이 있어 다른 절차 결과 볼 때까지 멈추는 거, 중지. 이건 이제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잡아두시면 돼요. 거기에 심판, 취소 신청, 심판 소송 절차하고 3번 취지 및 성질이라고 있습니다. 취지 및 성질. 판단의 모순을 방지하고 이게 뭐냐면 서로 결과가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서로 결과가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실무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 상황입니다. 이건 뭐 기출문제에서도 나온 적이 있었으니까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은 답안지 쓸 때 그 문제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연관성 있는 것을 이제 보론이라는 목적으로 쓰게 되는데 보론용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얘는 뭐 1차건, 2차건 맨날 시험 문제 나오니까 여기서 침해금지 청구 소송 겁니다. 또는 침해금지 가처분 겁니다. 특허권자가 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을은 여기서 을이 이제 제3자겠죠. 무유사유 항변합니다. 만약에 특허권에 무유사유가 있으면은 다 기각됩니다. 이거 다 기각됩니다. 근데 무유사유를 보는 것은 아무래도 법원의 법관님보다는 심판원의 심판관님들이 더 전문가입니다. 밥만 먹고 그것만 연구를 하시고 노력을 해오시고 스페셜리스트이기 때문에 을 입장에서는 물론 법원에서도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지만 아무래도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덜 불안합니다. 그래서 을이 여기다가 심판해요. 이거 우리 실무에서 항상 이럽니다. 제가 이제 제약 분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제약 분야에서의 분쟁 사건들을 많이 봤는데 이거 그냥 코스입니다. 갑에서 이렇게 침해금지 청구소송 걸면 을은 바로 무효심판 겁니다. 그럼 나중에 무효사유 항변 배우실 때 또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이 절차에서도 무효사유를 보고 이 절차에서도 무효사유를 봅니다. 여긴 법원이고요. 여긴 심판원입니다. 서로 다른 절차에서 동일한 특허에 대한 무효사유, 같은 내용을 보게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무효가 아니다라고 하고 여기는 무효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결론이 달라지면 같은 사건인데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여기. 판단의 모순을 방지하고가 이런 겁니다. 얘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절차 끝날 때까지 이 절차를 멈춰주세요. 이거 중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무효사유 한변하면서 을이 절차 중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럼 심판부가 전문가니까 여기서 무효 여부의 결론을 보고 그 결론을 여기에 참고해 주세요. 이렇게. 그게 여기거든요. 심사, 심판, 소송 절차 중지. 얘가 소송 절차 중지. 판단의 모순을 방지하고 심리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심리의 경제성이라는 게 여기서도 무효사유 보고 여기서도 무효사유 보면 무효사유 뭐하러 두 군데서 보냐 이거예요. 한 군데서 해갖고 좀 더 경제적으로 하자. 효율적으로 하자. 돈 좀 아끼자. 경제성이라고 하는 거.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다만 근데 강행 규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1차 수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법원 가서 중지 신청하면은 가끔가다 판사님께서 화내시는 경우도 있어요. 중지 신청한다는 것 자체가 나를 우습게 보는 거야 라고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중지 안 해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지 여부는 재량입니다. 중지를 안 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판단의 모순을 방지하고 심리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지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이게 재량 사항이기 때문에 중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이거나 불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 규정인 이렇게 연관성이 있으면 서로 결과를 서로 알려줍니다. 연관성 있는 절차에다 서로 결과를 알려줘요. 그게 각종 통보입니다. 각종 통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 무효사유 항변 문제가 1차나 2차나 시험 문제에 항상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무효사유 항변 문제가 나왔을 때 무효사유 항변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동시에 이거 무효심판 걸면은 소송 절차에 대해서 무효심판의 신결이 나올 때까지 중지를 요청해 볼 수 있겠다를 보론에 쓴다고요. 그런 의미로 이 절차의 중지를 정리하시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메인 파트로는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지나가면서 보론용으로는 쓸 수 있을 정도로만 잡아두시면 되고 나머지는 혹시 모르니까 그냥 1차 때 공부했던 걸 리마인드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부담 없이 읽으란 소리예요. 결론은. 부담 없이. 여기까지는 오늘 제가 지금 여기까지 강의한 것 중에는 임팩트 있는 거 전혀 없습니다. 다 부담 없이 술술 넘어가시면 됩니다. 술술. 그 다음에 6번 서류 제출 송달. 여기도 부담 없이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서류 제출. 1번 직접 제출하거나 온라인 제출하거나 우편 제출하거나 2번 온라인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했을 때에는 특허청에 도달한 날이 됩니다. 다만 1번에 2번 우편 제출했을 때는 우체국 도달을 특허청 도달로 인정하고 있어요. 이유는 우편 업무의 지연으로 인해서 특허청 도달이 늦어지면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체국 도달을 특허청 도달로 봐주고 있습니다. 다만 3번 PCT 출원 서류나 이 PCT 출원 서류 할 때 조심하세요. 파트 1 서류 얘기하는 겁니다. PCT 출원 파트 1 서류거나 아니면 특허원부 등록 신청 관련 서류. 특허원부 등록 신청 관련 서류는 우편을 제출한다 하더라도 특허청 도달을 도달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별도 조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제출. 첫 번째, 온라인 제출하려면 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서는 이 A4 용지하고 전자문서가 있어요. 그 전자문서는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작성한 걸 전자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온라인 제출하려면 전자문서를 무조건 만들어야 되고 전자문서를 만들어서 온라인 제출할 때에는 우리가 1차 때도 말씀드렸지만 서면에는 날인을 할 수가 있는데 전자문서에는 날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인인증서로 날인을 대체하고 있어요. 특허청에다 미리 공인인증서를 등록을 해놔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전자문서 이용신고라고 합니다. 2번 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성명. 전자문서 이용신고가 특허청에다가 공인인증서 등록해 놓는 거고 전자서명이 서류 제출했을 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작성하면 그 비밀번호 작성한 자가 제출한 걸로 효력을 인정해 줍니다. 이게 서면을 제출했을 날인과 같은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거 하나랑 그 다음에 앞으로 다시 1번 전자문서 효력 및 제출 효력 발생 시기. 이거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팝업창 같은 게 뜬다 그랬었어요. 그게 접수번호로 확인할 수 있는 때라고 법정에 써 있습니다. 접수번호 확인할 수 있는데 접수번호가 팝업창으로 뜨거든요. 접수번호 확인할 수 있는데 특허청에 도달한 날로 본다. 그 다음에 전자문서로 온라인으로 제출할 때는 뻥날 수 있다 있습니다. 뻥났을 때는 무조건 특허청 기준, 특허청 서버 기준으로 제출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이런 건 1차용이지 2차용 절대 시험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2번 온라인 제출에 1번 전자문서 효력에서 4번 기한 전에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발송했으나 정보통신망 장애로 제출이 잘 안 되면 그 장애가 제거된 날에 다음 날에 다시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장애가 사전 공지한 장애면 이런 거 인정하지 않고요. 그래서 장애가 사전 공지한 장애면 무조건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내야 됩니다. 서류 송달. 그나마 나온다면 서류 송달? 아까 했었네요. 여기. 이거. 거부심 청구 기간이 거정일정서 받은 날부터 30일인데 받은 날의 의미가 뭐냐? 대리인 또는 당사자 각각 받은 날이냐? 아니면 둘 중 최초로 받은 날이냐? 그거 정도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송달. 송달은 직접 받거나 우편으로 받거나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고요. 직접이나 우편으로 받았을 때는 내가 받은 날이 되는데 다만 2번 직접 또는 우편 발송해서 우편 송달에서 반가로 2번이요. 우편 송달을 했는데 송달받을 자가 정당 이유 없이 거부합니다. 그럼 보낸 날에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다음 온라인 송달. 온라인 송달은 내가 메일처럼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메일에 그 편지함을 눌러서 또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나 진짜 받았다는 거 그 사인을 해요. 사인하면 그날이 받은 날이 됩니다. 그거를 서류를 확인한 때라고 법정에 써 있어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서류를 확인한 때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전송 과정에서 뻥날 수 있으니까 무조건 특허청 기준, 특허청 발송용 기준으로 송달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각주 9번에 있어요. 각주 9번에 출원인과 대리인 중 최초로 받은 때부터 받은 날로 본다. 있고요. 그리고 2번 공익송달. 이것도 1차용이지 2차용 시험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그 직접 줄 수도 없고 우편으로 줄 수도 없고 온라인으로 줄 수 없을 때 공익송달합니다. 이 공익송달할 때에는 판례는 만약에 공동 출원인 경우에는 출원인 전원이 주소가 불분명했을 때만 공익송달을 인정합니다. 그거 우리 판례 강의에서 했었죠. 그 다음에 3번 관련 문제. 제외자는 특허관리 있으면 특허관리한테 송달을 하고요. 특허관리는 없으면 직접 항공특기 우편을 보내는데 이때는 보낸 날에 받은 것으로 간주해버립니다. 이게 다 1차용이어서 리마인더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2차에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수수료. 서류까지 다 정리했어요. 잠깐만 필기를 통해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2차 답안지용으로 쓸만한 게 거의 없는데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고요. 온라인으로 제출하려면 전자문서 이용신고가 사전에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절차 총칙 부분은 메인으로 시험 문제에 출제될 만한 쟁점이 없기 때문에 기본서를 편하게 읽으시고 목차만 외우셔도 괜찮아요. 그 목차만 답안지에 써도 충분할 정도로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류 제출을 본격적으로 5줄, 6줄 쓸만한 문제가 안 나온다고요. 그러면 지나가면서 잠깐 쓰는 정도가 나올 텐데 이렇게만 쓴다고요. 서류 제출은 직접 우편, 정보통신망에서 제출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에 제출할 때는 사전에 전자문서 이용신고했어야 가능하다. 이 정도밖에 답안지에 쓸 내용이 안 난다고요. 이게 다 목차였잖아요. 아까 제 기본서에. 목차만 외워두셔도 여기는 충분합니다. 공부할 때. 그 다음에 직접 낼 때에는 특허청 접수일, 제출의 효력 발생이 나오고
우편은 우체국 접수일에 서류 제출 효력이 나오는데 예외 존재하고, 정보통신망은 접수번호 확인할 수 있는 때, 그 다음에 송달은 직접 우편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직접이나 우편은 전부 다 당사자가 받은 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받은 날,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다만 우편 같은 경우 정당 이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면 그럼 이제 보낸 날에 받은 게 되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제외자가 특허 관련이 없어서 항공등기 우편으로 보게 되면 보낸 날에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정보통신망은 서류를 확인한 때, 받은 효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특허청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송달을 하려고 할 때는 당사자 측에서 전자문서 이용 신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 측에서 전자문서 이용 신고했을 때 가능한, 이런 건 뭐 2차 답안지에 쓸만한 내용은 아니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굳이 시험 문제 나온다면 공시송달 정도가 2차에 나올 수가 있는데, 공시송달은 특공보에 게재하고 2주 다음 날, 그 다음에 똑같은 당사자한테는 올리고 다음 날, 그리고 당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원의 주소가 불분명할 때만 공시송달이 가능하다. 키워드만 정리하셔도 여기에는 충분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수수료는 특허청이나 심판원에다가 일을 요구한 그 노동에 대한 급부입니다. 그 영무에 대한 반대 급부가 노동에 대한 급부라고 보시면 돼요. 노동에 대한 보수 성격입니다. 수수료 납부하지 않으면 절차가 무효가 될 수 있고요. 관련 문제에서 제3자 심사 청구한 증가한 경우 뭔지 아시죠? 너무 1차 때 많이 했던 거고 2차인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제3자가 심사 청구했는데 출원인이 명수서 보종을 통해서 청구항수를 증가하게 되면 그때 증가된 청구항에 대한 심사 청구료는 출원이 내야 되고, 출원이 그걸 미납할 경우에는 보정 조처가 무효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감면 또는 면제 대상, 이거 시험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그 국가와 관련된 거거나 심사관님이 하시는 것은 같은 국가이기 때문에 면제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개인 또는 중소기업 이런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출원 조차 밟아서 기업 한번 성장해 보라는 취지로 일정 부분 할인해 줍니다. 감면해 줍니다. 그리고 수수료 반환. 특허청이나 심판원에서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수수료 때문에 부담돼 갖고 절차를 꺼리려는 상황을 막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수수료 때문에 절차를 밟지 못해서 특허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게 해주려고 웬만하면 내가 돌려줄게, 이런 취지를 두고 있어요. 1번 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주고자 잘못 납부된 수수료 또는 1개월 이내 출원 취하 포기했을 때, 또는 심사 결과 통지 전에 심사 청구 출원 취하 포기했을 때, 그 다음 거불심에서 거저 일정 취소했을 때, 또는 본안 신결 받지 않았을 때는 2분의 1, 이걸 다 반환해준다. 부담을 완화해주려고. 절차는 일단 통지하고요. 통지받고 나서 3년 이내에 계좌번호 제출하면서 반환 청구하면 반환해줍니다.
여기 전부 다 2차에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게 없습니다. 간단하게 리마인드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 절차의 포기 취하. 여기도 1차용이지 2차 시험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의 절차 취하 포기는 절차 종료시키는 거고, 취하는 소고표, 포기는 장려어 있다고 우리가 실무상 구분하고 있습니다. 포기 취하 절차는 취하서나 포기서 제출하면 되고, 일부 절차는 취하 시기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사청구, 지임사청구는 아예 취하가 안 되고요. 임의대리인이 취하 포기할 때는 특별수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인정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법률에 따라 취하 포기되는 거 1차 때 달달달달 외웠었죠? 그거 그냥 단순 암기하시고 2차에는 거의 시험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4번 관련 문제가 청구항별 출원 절차 취하 포기인데 이거 판례에서 배웠었습니다. 출원 절차에 대해서 청구항별 취하 포기는 허용되지 않고요. 다만 포기는 등록 납부할 때만 잠깐 허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정도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는데, 절차 총칙에서 마징합니다. 절차 효력 승계. 그 다음에 절차 속행. 요것만 하나 제가 사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차 판례 강의에서도 제가 잡아드렸던 건데, 사례집에도 제가 넣어놨습니다. 요거 하나만 사안 설명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절차 총칙이었는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거 왜 시험 문제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나올 때가 됐습니다.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둘이 비교해 보세요. 각색을 좀 하겠습니다. 각색을. 거저 결정 받았습니다.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거부심 청구했습니다. 갑의했습니다. 심판 들어가서 갑이 사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상황 설정을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비교해갖고 이해하시기 편하시라고. 거저결정 나왔습니다. 받았습니다. 다 갑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비교는 전부 제 사례집 핸드북에 있습니다. 기본 강의를 통해서 이론을 이해하시고 사례집 핸드북에서 답안지를 어떻게 썼는지 한번 다시 확인하시면 수월하게 정리가 되실 겁니다. 30일 안에 거부심 청구했습니다. 갑이 을한테 특파권을 팔았습니다. 이거 뭐라 그러냐면, 여기는 일반 승계라고 하고, 여기는 특정 승계라고 합니다. 양도. 이게 상황이 둘이 다릅니다. 사망을 하게 되면 아무 필요 없이 당연 중단. 당연이라는 게 어떤 서면을 내거나 어떤 절차를 밟아야지만 절차가 정지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절차가 정지된다 이거예요. 정지가 누락되고 절차가 진행됐으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당연 중단. 절차가 멈춰요. 멈추고 여기서 상속인을 상속인이 수계 신청하거나, 수계 신청 안 하면 아까 수계 명령과 수계 명령 요청도 있었습니다. 수계 신청에서 수계가 결정이 되면, 지금 저도 여기 지금 개인 사건을 했는데 저는 이제 전부 다 법인 사건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심판 소송만 담당하고 있는데, 제 고객이 이번에
포괄 승계했습니다. 그 회사 자체를 전부 다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수개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심판 사건에 대해서 제가 담당하는 심판 사건에 대해서 수개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수개 신청을 하면 이거 뭐 금방 그렇게 수개 결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심판관님들도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좀 기다렸다가 수개 결정이 나오면 이때부터 다시 절차 시작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써놓을게요. 절차를 밟는 사람을 당사자라고 하고 그 절차와 관련된 권리자가 항상 있다고 했었죠. 이 특박권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처음에 갑이었고 권리자도 당연히 갑이었습니다. 여기가 사망하면 그 상속되죠. 권리가 을에게 상속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개 신청하면 당사자도 을로 바뀌어요. 을로 바뀌어서 나중에 여기서 심결문을 을한테 해줍니다. 이렇게. 이게 중단 상황, 이게 사망 상황, 이게 일반 승계 상황. 그리고 요 사망한 때부터 수개 결정할 때까지 멈추고, 이게 사망했을 때고, 대비해서 이번에는 특정 승계했을 때가 일반 승계 말고 특정 승계했을 때 이때 안 멈춥니다. 절차를 안 멈춰요. 절차를 안 멈추고 여기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런 것도 비슷한 거 한번 해봤는데 절차 속행 명령을 요청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샀어요. 저한테 바꿔주세요. 요청하면 심판부에서 절차 속행을 해줘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쓰자면 당사자하고 권리자가 있을 때 처음엔 갑이었고요. 특박권 양도하면서 출원인 명의 변경까지 해야지 권리 승계 효력이 발생하죠. 출원인 명의 변경하면은 권리자가 을이 됩니다. 근데 당사자는 여전히 갑이에요. 당사자 여전히 갑이다가 이 절차 속행을 해주면 이때 을로 바뀝니다. 그러면 바꿔놔야 심결을 을로 합니다. 만약에 저 절차 속행 안 하잖아요? 이 아까진 다 똑같고 이게 다 똑같다고 봤을 때 절차 속행을 안 하면 이 심결 가반자입니다. 그리고 전혀 위협하지가 않아요. 이 두 개를 비교하세요. 일반 승계했을 때는 무조건 심결을 을한테 해야 됩니다. 절차 멈춰야 되고 심결을 을한테 해야 됩니다. 특정 승계가 있을 땐 절차 멈추지도 않고요. 절차 속행을 하지 않으면 당사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바뀌지 않으면 갑한테도 심결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저희 그 1차 때 제가 강조하면서 나왔던 판례가 이거죠. 심결이 갑한테 나왔어요. 그 사건에서. 심결이 갑한테 나왔는데 이 심결에 의해서 을이 특허법원에 불복한 사안이었었죠. 기억나시나요, 판례? 특박권 양도 후 판례 사안은 특박권 양도 후 명의 변경은 하지 않았습니다. 특박권 양도 후 명의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에게 심변이 나왔어요. 그리고서는 을이 특허법원에 불복을 하면서 이건 내가 산 거니까 내가 지금부터는 절차를 이어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법원에서 각하 판결했습니다. 너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왜 아니냐면 너는 출원인 명의 변경을 하지 않아서. 그거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출원인 명의 변경도 소 제기 가능 기간에 하지 않아서. 그거 기억나시나요? 거기서 나왔던 게 여기 이 사안이었어요. 제 생각에는 일반 승계와 특정 승계를 비교하는 문제를 얼마든지 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아직까지는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없습니다. 사례집에 있으니까 이해하시고 답안지 내용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이 절차 속행입니다. 기본서 보겠습니다. 1번. 2번부터 볼까요? 2번 절차 속행. 1번 의.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청장은 뭐 출원이나 기타 절차고 또는 심판장 이건 심판 절차입니다. 특허에 관한 절차가 특허청 또는 심판원이 개수 중일 때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 특허에 관한 권리가 지금 제가 예시를 한 것처럼 특박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전되면 새로운 권리자가 18조에 따라 그 절차의 효력을 받는 바
새로운 권리자가 절차를 승계해서 절차에 개입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권리자에게 그 절차를 속행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절차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절차 속행이 절차 당사자 바꿔버리는 겁니다. 야, 앞으로는 을 네가 해라. 감 말고 을이 네가 해라. 이렇게. 그걸 절차 속행이라고 해요. 2번 절차. 이거 절차 속행 통지날 나옵니다. 그 다음에 3번 관련 문제. 이게 여기에요. 심판 계속 중 권리가 이전되었으나, 이거 명의 변경했으나, 승계인에게 절차 속행하지 않고, 여기요. 구권리자 명의로 심결한 경우, 승계인인 을이 실제 사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실제 판례 사건은 출연이 명의 변경을 하지 않아서 승계를 안 했습니다. 그게 실제 판례 사건인데, 그거보다도 요 사건이 더 2차 답안지용으로 좋아요. 그래서 여기 좀 해놨는데, 심결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줄을 살핀다. 학설의 태도. 제1설은 승계인이 을입니다. 속행명령을 심판장이 자유재량으로 보고 심판장이 승계하지 않았으면 갑만 당사자고 갑만 특허범 소송 제기할 수 있다. 제2설은 승계인에게 속행명령한 것을 의무로 보고 심판장이 깜빡하고 속행하지 않았어도 의무를 누락한 거기 때문에 을은 당연히 절차로 바뀌었어야 됐고 의무니까 바꿨어야 되는데 안 바뀌었으니까 바뀐 거나 마찬가지로 보고 을도 특허범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판례는 이게 판례가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심판계수 중 권리가 이전됐음에도 불구하고 종전 권리자에게 심결한 사건에서 권리의 승계인도 심결의 당사로서 심결에 대한 취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본 바 있다. 이게 아까 실제 사안에서는 명의 변경하지 않았던 사안인데 명의 변경을 했더라면 가능한데 넌 명의 변경도 안 했고 또 소재기간 내 명의 변경도 안 했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 이런 뉘앙스로 나왔었거든요. 판례 기억나시는 분들은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네, 검토는 속행명령을 하지 않았어도 을이 소재기할 수 있게 하는 게 을한테 타당하다. 당사자 구조를 위해서 타당하다. 이런 취지로 써놨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왔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데 이거 시험 문제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요거 하나로 20점이나 30점 시험 문제 내긴 좀 어려우니까 일반 승계 있을 때를 대비하면서 내면 참 좋죠. 점수 내기가.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학설에서 지금 절차 속행이 재량이냐 의무냐 이렇게 나누지 않았습니까? 1설은 재량이고 2설은 의무다 이렇게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법조문에 19조 보시면 권리가 이렇게 바뀌면 특허청이나 심판원은 바뀐 권리자에게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해서 법조문에 할 수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보통 재량 법조문 아닙니까? 그래서 법조문의 문장 그대로 해석하면 재량이다. 이게 1설. 그 다음 2설은 법조문에는 할 수 있다라고 써 있어도 이거 을한테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갑이 팔아버렸으면 갑이 무슨 특허법문에 소재기를 왜 하냐. 이거 자기가 팔아버렸는데 이게 무슨 관심이 있냐. 그럼 을만 벙찌지 않냐. 을의 구제를 위해서 법조문에는 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이거 확대 해석해서 그거 약간 의무식으로 봐야 된다. 이게 2설. 법조문을 확대 해석하는 거.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 그렇게 나온 거예요. 법조문이 할 수 있다라고 써 있어. 그 다음에 올라가서 절차의 효력승계. 절차의 효력승계는 이겁니다. 만약에 을로 이렇게 바꿔놓으면 갑이 진행한 이 쭉 절차들 있죠. 그 전에 했던 거부심 청구 절차나 이런 절차들 그거 전부 다 을이 이어받습니다. 을로 당사자가 바뀌면 그 전 당사자가 밟았던 절차는 그대로 을이 가져간다. 그래서 갑이 밟았던 절차를 을한테 다시 또 반복해서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 하나만 예시를 더 드려볼까요? 절차의 효력승계. 절차의 효력승계가 거기 예시 사례라고 있습니다. 책에. 기본서의 예시 사례라고 있어요. 이건 이해하시고 글쎄요. 절차의 효력승계를 이렇게까지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이해하시고 혹시라도 나오면 쓰시면 되는데 예시 사례까지만 제가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1에서 여기서 거절을 통지했습니다. 갑한테. 그리고 지정기간 줬어요. 의견서 제출기간.
근데 여기서 갑이 사망했습니다. 여기 갑에게 거주 통지했습니다. 의견서의 출견 좋습니다. 뭐야? 이거 왜, 멋있네요, 이게 더. 화살표. 의견서의 출견. 여기서는 갑이 을한테 특박권을 팔았습니다. 그 을이 출원이 명의 변경했습니다. 둘이 또 대비하는 겁니다. 교수님께서는 대비를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대비식으로 공부하는 게 무조건 맞습니다. 무조건 맞아요. 그래서 제가 1차 때도 주문특기나 판례 강의에서 대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1차 시험에 대비식으로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비식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 갑이 사망하면 절차 멈춥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수계 신청하고 수계가 결정되면 이때부터 다시 절차가 속행이 되는데 절차 속행되면 의견 제출 기간 처음부터 다시 줍니다. 너는 지우고 이게 중단의 효과 아니었습니까? 중단 후 절차를 속행하면 기간은 처음부터 다시 준다. 양도는 다릅니다. 양도는 이렇게 하면 이거 다시 안 줍니다. 을로 바뀌면 을은 이 잔여 기간 동안 의견서 내야 됩니다. 이게 다릅니다. 중단되면 을한테 처음부터 기간 다시 주고 양도하면 을은 이건 남은 기간만 받아야 됩니다. 그게 절차의 효력승계. 특박권을 양도받으면 갑이 밟았던 요 기간 있죠? 그거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잔여 기간 동안에 을이 의견서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게 18조 절차의 효력승계였습니다. 여기가 18조 쟁점 설명드린 거고 여기가 19조 쟁점 설명드린 겁니다. 얘가 19조, 얘 18조. 예시 사례였습니다. 1번 절차 효력승계에서 예시 사례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절차 총칙이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특허법의 목적과 절차 총칙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2차 기본 강의는 답안지 작성을 최종 목표로 하면서 제 설명사항을 듣고 기본서를 외우시면 됩니다. 특허법의 목적은 여기 취지나 검토에다가 쓸 때 산업발전 이바지 또는 아까 여기 공개, 발명 공개 요 말들 써먹기 좋다고 했었습니다. 그것만 보고 나머지 기본서 내용은 쭉쭉쭉 훑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절차 총칙. 절차 총칙도 제대로 된 문제로 출제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올 겁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판단 규정 혹시 나오면 쓸 수 있게 그렇게만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취지나 검토 쓸 수 있게만 준비하시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차 때 배웠던 내용 리마인더만 하시면 됐습니다. 지금 기본 강의 첫 부분을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보다 보니까 강의 속도를 좀 천천히 뺐던 거고 다음 시간부터는 속도가 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사항이 있거나 하실 때에는 JHJ그룹에다가 편하게 질문 주시면 제가 시간이 허락되는 선에서 최대한 서둘러서 친절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